하는 일은 사람을 몇 거느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키워놓고 나니 문득 그동안 살아온 일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싶은 경험을 하고 나니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 세월이니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먼저 오늘까지 나를 채찍질하며 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 7명 정도입니다. 그중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내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죠. 아무튼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들 유별난 성격이었기에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행색깨나 하려면 무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아이들이 되게 그렇듯 뭔가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기댈 데가 없다 보니 더욱 서로에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인생의 시기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좀 심플하게 맺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미처 알지 못했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견제도 하고 기싸움도 하면서도 서로의 속사정을 환하게 아는 그런 친구 사이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런 관계는 그 시절이 끝나면 길게 지속되기가 힘들죠. 모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탈자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다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래도 몇몇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는 종종 만나 어울리고는 했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모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국가에서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대학교였으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비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던 때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무엇을 해서라도 반드시 큰 돈을 벌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기에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학교에 들어가서 번듯한 대학생 대접을 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불만족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저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건설업을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 경영을 배우겠다. 그리고 건설업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 하지만 그런 야망을 가져보아도 당장의 현실은 비루했습니다. 말이 좋아 건설업을 배운다곤 하지만 막상 하는 일은 그저 막노동 일이었거든요. 가끔 현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친척분 밑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으니 그분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뻔한 일입니다. 그런 눈치가 없었던 때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니 현장에서 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저 가짜는 풋내기였을 겁니다. 그런 인식을 없애고자 한 2년간을 그야말로 뼈 빠지게 뛰어다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발이 부어서 나중에는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을 정도였지만 시작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대학 생활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으니 친구가 없었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제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축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술값은 다 제가 냈죠. 허름한 안주 한 번 없이 만날 때마다 좋은 음식에 술을 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 제 나름에는 항상 좋은 음식을 대접했죠. 지금도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 제가 사람 마음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시피 모임을 가졌지만 그 웃고 떠들던 무리 중에 앙심을 품는 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좋게 여기는 이가 있는 한편 속으로 저놈이 돈 좀 번다고 돈 자랑하는구나. 나는 없어서 저놈 비위나 맞추고 있지만은 나중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돈을 써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후 오랫동안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무리 중에 상민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뭐랄까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던 친구라고 할까요? 늘 본인의 집안이 불우하다고 말하고 다녔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회의적인 말만 늘어놓던 친구였죠. 녀석의 집안이 풍족하지 못한 건 맞았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본인 말처럼 그렇게까지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상한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술을 살 때도 항상 과장되게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네가 잘해줬던 건 꼭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만나러 나올 때만 늘 빈지갑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본인 말처럼 그렇게 가난한 처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하는 짓이 점점 눈에 거슬렸지만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그저 약간의 거리만 두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망신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입이 무거운 것이 곧 인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런 행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친척분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 상당한 자본가였기 때문에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그야말로 당장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었죠. 제가 참 큰 실수를 했다 싶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잘 참고 이겨내야 했는데 그저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죠. 당시 2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였기에 친구들은 점차 사회로 진출하던 시기였으니 그런 제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일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어려울 때 진정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고 무관심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고소해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상민이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이상하게도 친구들 무리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힘든 소리를 자주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싶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술자리가 슬슬 파할 무렵 일이 바쁜 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상민이 녀석과 나만 남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좋은 모임을 가져 기분이 한껏 즐거워져서 웃으며 그간 속내를 털어놓았죠. 아직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사는 게 참 맘 같진 않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바짝 모아서 대학도 다시 가고 내 힘으로 사업체도 하나 키워내고 싶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아니었고 그저 속에 있던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녀석은 무엇에 배알이 뒤틀렸는지 그간 숨겨왔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여태 뭐 한다고 말로만 설쳐왔지. 그래서 네가 여태 뭘 얼마나 했고 뭘 얼마나 모아놨냐? 대학도 운이 좋아 그만큼 갔으면 그저 먹고 살 궁리나 할 것이지.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또 경영을 한다고 난리냐? 너 같은 놈은 그냥 노가다나 뛰면서 입에 불칠만 하고 살면 돼.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은 대학이야. 네가 분수를 알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사탕 발림을 할 순 있지만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렇게 쓴소리도 하는 거야. 순간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얼떨떨하던 그 순간에도 녀석은 온갖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노려보며 이야기를 듣던 차에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예전부터 느껴왔던 녀석의 콤플렉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물어뜯는 그 습성. 친구라고 생각했던 녀석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때 당시에는 녀석에게 뭐라 대거리를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걷어먹이다시피 한 녀석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담하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니 저는 일생을 그 녀석에게 이런 한 푼 덕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들려온 풍문 역시 참 가관이었습니다. 모임을 갖는 무리 중에 1금융권 은행에 입사하여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상민이가 바로 그 친구 옆에 붙어서 둘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임을 주도한다더군요.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 비위에 거슬리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험담을 하여 무리에서 하나둘 소외시켜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인지. 은행 과장이 자기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이지 그 무슨 주변을 돕고 은혜를 주는 자리나 되던가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이득이 될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법인데 말이죠. 저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주제도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노가다꾼이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녀석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습니다. 그저 번듯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만 추켜 세우고 주변에 두려는 그 비열한 콤플렉스가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든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 모임 때문에 몇 번 녀석과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녀석은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속을 긁어놨지만 저는 한 번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지 못하면 또 모를까 녀석의 속마음을 훑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런 작자를 상대해봐야 내 꼴도 한심해진다고 나를 다잡았죠. 화병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애시당초 무지하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한심한 이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제 자신을 추슬러야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 몇 년간을 제 일에 몰두했어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을 했죠. 당장에 눈에 띄게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일적인 신뢰 같은 게 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죠. 지금도 아이들을 키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원룸 생활을 했으니까요. 겨우 모은 돈으로 친척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경제사범으로 총대를 메고 1년간 징역살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독해져야 한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다. 그저 사람 좋고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제 순진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일적인 자리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태도로 일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책임을 지고 죄를 받은 덕에 여유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간 믿고 살았던 신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목표는 오직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에는 짐승처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칠고 유별나던 현장 사람들도 점차 제 말에 순종했어요. 원룸 생활에서 벗어나고 제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무렵에 문득 거울을 보니 삭막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소한 쟁점이라도 물고 늘어져 맞서 싸우면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스스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항상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로 학교로 달려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모두 부르라고 난리쳤어요. 상대방 부모와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우리 애가 맞은 만큼 당신들이 맞겠느냐. 다른 사과는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아내는 질겁을 했지만 그 이후로 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폭군 같은 가장이었지만 아이는 내심 그런 아빠를 든든하게 여기는 눈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남자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니 비록 노가다꾼일 망정 번듯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부지에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돈을 버는 일에도 이미 호가 나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어요. 잘 모르는 사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원칙은 오직 하나. 경쟁업체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와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업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비록 풍채 좋고 점잖은 사업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죠. 깡마르고 매섭게 생긴 노가다꾼이라 할지라도 주변과 세상이 내 뜻, 내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 이것이 돈보다 더 무서운 중독을 안겨줍니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드뭅니다.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던 막내놈도 돈으로 과외를 붙이고 재수학원까지 시키고 나니 나름 번듯한 대학교에 붙었죠. 돈이야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직업이 있어야 하니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돈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당기는 자기장과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짐승이야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얼어 죽을지언정 가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는 말도 있죠. 만일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사람도 한낱 짐승일 뿐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놈이 짐승보다 못한 놈일까요? 얼마 전 사업장에 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 20년 만에 나타난 상민이었죠. 아마 그 순간에 누군가 제 표정을 봤다면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젊은 날의 올부는 깊은 한으로 남는 법이죠. 하지만 이내 영문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회사는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저를 찾아온 그 저희가 무엇인지 드러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녀석을 맞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어딘가 비굴한 태도, 하지만 어딘가 침착하려 애쓰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속이 검어 보이는 그 꼴이 역겹게 느껴져 순간 내쫓아 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서야 그게 무슨 복수가 되겠나 싶어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방대 석사를 나와 공단의 연구소에 들어가 생활했고 40 중반에 슬슬 월급쟁이가 지겨워져 그간 경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체를 꾸려보려 하다가 기존에 일했던 업체 사장의 장악력에 밀려 자금을 모두 날려버리고는 공부방을 하며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게 되어 그마저도 손을 놓게 되었으니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 중이라며 자기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사업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고 하려는 사업 역시 그저 중개상, 도매상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거창한 소리를 해대는지. 이봐, 허석사. 이런 것보다는 네 학력이 있으니 어디 교단에라도 사보지 그래? 석사는 사실 호칭이 아니죠. 그리고 경력도 변변치 않은데 교단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 녀석의 허영심을 떠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은 오히려 그 말이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좋겠다며 동조를 하더군요. 역시 친구 자네가 나를 잘 알아봐 주는구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야심차게 계획한 게 있는데 근데 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도 자네가 우리 친구 중에서 가장 성공했지 않은가? 2억 정도만 융통해주면 이자까지 팍팍 쳐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안 되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간 잊고 지냈던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만 아마 그날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자제력을 모두 쏟아부었나 봅니다. 글쎄, 돈이 있어도 사업에 넣을 돈이지 빌려줄 돈이 없네. 내가 왜 너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주나?
이제 와서 말이지만 네가 예전에 하고 다닌 짓 나는 다 알고 있네. 입이 없어 여태 그냥 지낸 줄 아나? 나뿐 아니라 여러 친구 관계 네가 다 이간질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모임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나? 속에서 올라오는 분함을 참으면서 점잖게 말했더니 녀석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안 본 20년 사이에 금전은 물론 결혼까지 그간살이가 그리 평탄치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기에 일말의 동정심은 있었습니다. 차라리 억울하다고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다면 역겨워서라도 돈 뺄 정도는 쥐어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아하니 제가 한 짓을 잘 알고 이미 모든 행동을 다 계획해서 온 눈치가 빤하더군요. 그동안 저런 식으로 매사에 대처해왔을 것을 생각하니 참... 이봐, 내가 그럴 필요도 못 느끼지만은 내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잖아. 네가 무릎을 꿇든 뭘 하든 그건 억지밖에 안 되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예전에 나를 갖고 그럴 때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한 짓인가? 나는 네 친구도 아니고 이러는 걸 보니 성인으로서도 대접 못하겠네. 친구, 예전에는 나도 어렸고 자네도 어렸지 않은가. 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아니 예정 생각해서 친구 한 명 살린다 치고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 일이 싹싹 빌게. 그놈의 돈이 뭔지 울먹이며 말하는 녀석이 잠시 안쓰러워 보였지만 지난 과거가 동정보다 훨씬 위에 있더군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내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네 인생 누가 다른 사람이 망친 것도 아니고 본인 행실이 그렇단 말이야. 꺼지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시 뒤에서야 일어서 나가더군요. 밖에서 뭐라뭐라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녀석의 꼴이 고소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는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녀석을 지웠기 때문이죠. 무슨 생각으로 대뜸 나타나서는 옛 울분을 들쑤시는 건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후로 오랫동안 느꼈던 참담함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옛 친구와 약속을 잡고 고향에 내려가 밤새도록 친구와 술판을 벌였어요. 제가 힘들 때 흔쾌히 큰 돈을 빌려줬던 친구였죠. 지금에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시절에는 꽤 큰 돈이었음에도 기꺼이 내주고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돈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이자를 쳐서 돈을 갚고 나서도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친구 생각이 먼저 나곤 했습니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고생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눈물나게 비참했던 일도 또 그만큼 감사했던 일도 다 저를 이끌어온 기억입니다. 뻔한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러한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겠죠. 제가 이야기한 친구는 평생을 자기 연민과 콤플렉스에 빠져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뚤어진 심보를 다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는 여유를 조금 더 갖고 좋은 것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